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제10편. 한편 스탈린은 공산 세력 세계 정복의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사이코 강적 히틀러를 무찌르고 인터내셔널 공산당이라는 우산하에 러시아 역사상 최고의 영토 파워를 독점하게 된 스탈린이었습니다. 현대 러시아판 칭기즈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손가락 까딱하면 수백 명만이 강제 이동되거나 죽음의 맛을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수하에는 각 지정학적 영역의 총괄비서, 몽골 제국과 비교하면 만호직으로서 테렌티 시티코프 장군을 임명하고 김일성을 퍼페트로 조정하면서 그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 북조선 총독 역할을 합니다. 남한의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38선이 장기적으로 고착된다면 개성지역이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허벌판에 아무 자연적인 지형이 없는지라 방어하기가 곤란했었을 겁니다. 베를린벽 아니면 천리장성과 같은 무슨 군사적인 건축물을 만들어야 했었을 겁니다. 지금 근동 웨스트뱅크의 이스라엘 이주민과 팔레스타인을 분리하는 몇백 킬로의 검은 벽과 같은 거대한 방어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북한 측의 입장에서는 약 20km에 달하는 김에 한강 하류 입구 지역을 남한 본군에서부터 차단하여 해주 개성지역을 선정령하면 보다 강력한 공격태세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해주 개성지역은 토양이 우수한 곡창지대이며 해산물이 풍부한 서해안도 굴러떨어지니 이 지역을 재빨리 공산화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느 교과서를 보면 마치 김일성이 무력통일에 기발한 군사작전 계획을 스탈린에게 제안하고 수번 안절부절하게 부탁하여 간신히 6.25의 허락을 받아 남침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도 들리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2차 대전이 종료되어 재고로 남은 소련 탱크 등 중장비와 여타 군자물이 북한에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련이 북한의 국방비를 거의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벤처 투자가를 상상해보세요. 수천억을 투자하는데 적어도 본전을 빼고 은행 이자 이상 정도의 이윤이 나와야 되겠죠? 공산권과 반공산권이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공산권의 수뇌부인 소련으로서는 한반도는 군사 전략적으로 무척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어장 조물 생산 능력 및 광산물, 그리고 소련이 그리 원하고 원했던 부동항. 소련은 다민족의 여러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반도가 코리아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편입된다면 세계 지정학 판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소련군, 군산 공군기지 또는 진해 해군기지, 가까운 거리에서 일본을 맛보는 소련 공산 세력, 소련의 웨트드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의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테렌티 시티코프 장군은 스탈린의 측근으로서 모스크바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두툼한 신임을 받고 있는 터, 그를 중심으로 남침 계획 작전이 작성됩니다. 스탈린의 OK를 받고 극비로 예산이 편성된 후 군자원이 북한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됩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정학적 세력 분석을 해볼까요? 대표적인 고원 세력으로서 몽골 제국이 동방에서 온 칭기즈칸에 의해 건립된 나라였다고 하면 소련은 서방에서 온 칭기즈칸이 세운 동세력의 대연방 소비에트 제국이었습니다. 소련이 만주 및 북한을 자기 세력권 안에 편입시켰었을 때가 고원 세력의 최대 확장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원 세력도 그 저력을 공산화 아래 재빨리 결집시킵니다. 중원 세력으로 뭉친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북 영토를 소련 측에 꽤 양보하지만 만주 대부분은 되돌려받습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소련이 공산권의 수장으로서 소련으로부터 기술 및 재원을 보조받고 있었던 중공은 공산권의 넘버2로서 당분간 만족해야 했었습니다. 대일전쟁에 참전한 중공군 내에는
조선 출신 병사가 약 1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과 같은 전장 경험이 풍부한 병사가 대다수 북한군에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기술과 재원을 출자했고 중공은 경험이 풍부한 프로그래머들을 제공한 셈입니다. 투자처는 주식회사 북한 남침 625입니다. 현지 센스를 감안하여 바지사장으로서 김일성 책임비서가 임명됩니다. 남한의 급속한 공산화와 미군 쪽의 미온적한 대응에 대비해 소련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철저한 군중 간 전력 배치 및 훈련을 마치고 실전으로 옮깁니다. 물론 소련과 중공 측은 6.25가 성공할 때 종전 후 통일 한반도의 사후 처리에 대해 협상 조율합니다. 추정컨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형식적인 독립국으로 인정하되 소련은 청진 및 원산 등의 해군 기지를 설치, 동해에 어획권을 부여받으며 중공은 서해안에 공해군기지를 구축하고 서해안에 어획권을 확보하는 안이 검토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대하고 비슷한데 일본에 속했었던 이권을 공산권에서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었죠. 북한 남침 계획에는 큰 틀로 봐서 플랜 A와 플랜 B가 있었다고 봅니다. 플랜 A는 한반도 남조선 괴뢰 정부를 낙동강 부근까지 밀어 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플랜 B는 경성을 잽싸게 정복하고 수도에 있는 각종 보물과 금괴 및 기타 재산을 약탈하여 그 일부는 소련의 극비로 수송하고 경성 강북 한강을 따라 1차 방어선 겸 공격선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에 보내진 금괴는 유동성이 높은 일종의 담보라고 할까, 소련 동무 지원의 대가라고 할까, 글쎄요,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일단 플랜 A로 할까, 플랜 B로 할까는 한강 방어선이 구축되고 전황을 재파, 소련 윗선에 보고하여 OK가 나면 전진, 불가하면 대기 방어 상태로 들어가 미소, 중, 이 협상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수수께끼 630의 3일 지체기간의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봅니다. 시티코프 장군은 동방의 아이젠하워라고 불러도 될 만큼 노련하고 장기적인 전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남한 괴뢰군을 전멸시켜 조국해방 무력 통일을 강행하거나 최소한 그 목적을 북한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모토로 삼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시티코프 장군은 북한군이 약진하여 남한군이 전멸돼도 미군의 저력을 잘 알고 있었고 미군이 한반도 탈환 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티코프 장군은 북한의 남침 후 어느 정도 영토를 확보한 후 그게 금강까지 될지 아니면 낙동강까지 될지 미지였지만 군사적으로 유리한 입지에서 미군이란 협상에 들어가 대한민국 영토를 옛날 신라 정도의 영토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화민국이 콩알만 한 대만이 되었으니 그리 무리한 발상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티코프 장군은 웬만한 남한 관료보다 동북아 역사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란 협상할 때 그의 역사관은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그는 한반도의 옛날부터 끈질기게 잔존하는 지역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옛날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 유목민을 소련 카자흐스탄에서 발출하여 고려시대의 향유를 빌미로 북한군 간부로 적극적으로 등용합니다. 후백제 지대인 전라도 소재 호족 후예에게는 공산권에 속한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자율적인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이런 안이 호남권에는 큰 호감을 얻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호남 지역은 대전 전투 이후 비교적 쉽게 후다닥 북한군이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티코프 장군의 예상대로 북한군은 무난하게 낙동강까지 밀고 갔습니다. 대전까지는 7월 말, 낙동강까지는 8월 말까지 옛날 몽골군도 이렇게 빨리 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이승만 대통령을 살포하고자 북한 특공대가 편성됩니다만 비밀리에 경무대 대통령 저택까지 접근하지만 미군 사무관이 하도 밀착 동행하고 있어서 터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끊고 제10편을 마치겠습니다.
제12편을 기대해주세요. 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Written and produced by Dan Barrowman. I,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shall sound, and the dead shall be raised